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습니다. 자, 먼저 2017년에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렸던 그 장면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공항인데요. 저렇게 김정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무인 발권기 화면을 좀 들여다보려는 그 순간에 저 뒤에서 여성이 빠르게 걸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보면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두 명이 순간적으로 저렇게 다가와서 한 명이 또 시선을 끌자 다른 한 명은 김정남의 좀 뒤로 다가가고요. 자, 저렇게 김정남과 뭔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저렇게 재빠르게 그 이후에 여성들은 사라집니다. 자,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저 사건 습격을 받은 이후에 김정남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당시에 충격에 빠뜨렸던 김정남 살해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종 대통령이. 네. 당시 기억나세요? 네. 저도 당시에 김정남을 취재하러 마카오까지도 갔었거든요. 가셨군요. 결국 이제 만나질 못했는데 저 당시에는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할지 모른다 이런 설이 이제 파다했던 때라서 김정남이 공항에서 저렇게 죽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하게 자, 김정남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보면서 북한 권력층의 암투 역사를 함께 얘기해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태영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사건이요. 지금 김정남 살해 사건이 태 의원님이 한국에 오신 이후에 벌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빨리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가니까 책상 위에다가 사진 4개를 펴놓습니다. 여기서 알만한 사람을 하나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4개를 보는데 그중 한 사진이 북한 외무성에서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북한 베트남어 통역 사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북한 외무성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죠?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아직 언론에 지금 저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 장면 사진들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사진이 잘 안 됐는데 이 김정남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것만 보고는 제가 김정남인 줄 몰라요. 그런데 왜 김정남과 이 베트남어 통역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바로 김정남이가 죽을 때 저때 바로 근접 기둥에 북한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서 김정남이가 끝까지 죽느냐 안 죽느냐를 확인하는 지켜봤는데 그 지켜본 사람들이 CCTV를 클로즈업해서 가져온 사진 중에 한 명이 바로 북한 외무성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통역입니다.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앞불사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행장에 있었는데 왜 놓쳤죠? 하니까 죽는 거 확인하는 순간에 그 다음 비행기로 한 사람은 호주 쪽으로 해서 뛰고 한 사람은 두바이로 해서 4명이 서로 다른 비행기로 다 타고 떠난 뒤끝에야 김정남이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야 저기 김정남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언론에 이제 공개되는데 결국 이제 저기서 나온 이 독극물을 바르는 저 여성들 뒤에서 직접 조종했던 북한 요원 4명은 다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떠난 뒤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 당국이 이미 북한의 외무성 요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거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신원 대조를 하기 위해서 태공 사진. 그러니까 아마 저 사진은 이미 파악한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다음 말레이시아 당국과 이제 그 정보기관이 이 사건을 오픈하기 전에 아마 이게 진짜 김정남일지 그리고 그 주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지켜본 저 4명이 북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아마 우리 국정원에 부탁한 것 같고 제가 그때 그중 다 3명은 모를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베트남어 통역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도 잘 아는 그런 제 친구인데 바로 거기에 동원됐더라고. 정말 아쉽죠.
이젠 해외에 다시는 못 나오게 된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이제 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8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당국도 사실상 이제 김정남 살해의 배후에는 김정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최근에 김정남의 육성 인터뷰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키워드 같습니다. 혹시 김정남 씨입니까? 이용재 평론가,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요,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기자가 2004년에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자분이 예전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김정남을 보게 돼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남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정남이 순순히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둘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김정남이가 오히려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고미요지 기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 뒤로 수차례 한 150회 정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취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김정남과 왼쪽에 고미요지 기자, 자, 둘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정말로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첫 번째 그 육성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번 점은 공개했지 않습니까? 불강성 생각이 없습니까? 그때로서는 또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저 일본 그 관계 당국자들은 그래도 이제 언론과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게 그 일본의 미리국 사태가 터진 뒤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네. 또 밝혔던 건데,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그 북한의 로열 패밀리인데도 서울말씨를 써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고미요지 기자하고 김정남 씨하고 오간 150통의 메일을 가지고 이제 책을 냈거든요. 그래요? 한국어판으로 안녕하십니까 김정남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미요지 부탁을 받고 그 책의 감수를 맡았었어요. 그 그렇군요.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메일 내용을 다 봤는데 일단 말투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어휘, 아까 보면 뭐 당국자들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김정남도 9살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고용이 소생들은 베른의 국제학교에 다녔고, 네. 김정남은 이제 제네바에서 그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쪽 문화, 한국 문화에 더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외국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예. 김정남 씨가 뭐 그 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자기는 북한 사람이라고 여기 뭐 배지 달고 다니고 이러는 거, 그리고 북한 말투로 사람들이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아보는 게 창피했다는 거.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닭발도 좋아하고 뭐 소주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즐긴다. 그리고 네. 일본의 뭐 아카사카니 이런데 유흥가에 가서 그 한국인 술집 주인이 있는 데 가가지고도 뭐 즐겼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아주 친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태영 의원님이 평양에서 직접 김정남을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뭐 대단히 많이 만났는데 예. 뭐 직접 만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했거나 술 마신 적은 아니고 북한의 고려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고려 호텔에 제가 스웨덴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7월 달에 이제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는 주요 행사를 고려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 저녁에 행사하려고 고려 호텔에 나가보면 지금처럼 저렇게 김정남이가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몸도 이제 살도 많지 않은 젊은 친구가 네. 216888 그게 뭐죠? 메르세데스 벤츠, 마하우 벤츠를 몰고 네. 고려 호텔 딱 정문, 다른 데도 주차를 안 시키고 정문에 주차하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김정남이 나타나면 이제 고려 호텔 간부들이 나와서 깍듯이 폴더 인사하고 혼자서 본인이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제일 고려 호텔 N 우측에 북한에서는 해전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경호원들이 이제 따라오죠. 따라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옆에서 우리 외국인들 우리 외교관들끼리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 한 10m, 5m 정도에서 혼자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면 누굴까? 그래서 제일 처음엔 이제 제가 눈여겨 보기 시작했는데 간부들이 이제 툭툭 치면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 쳐다보지 마라. 절대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왜요? 하니까 자제분이다. 절대 쳐다보지 말라.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자제분이구나. 그래 자주 봤는데
혼자서 외롭게 혼자 술 마세요. 경호원들도 같이 안 마십니다. 그래요? 왜냐? 북한에는 아이 때부터 이 강의에 혁명의 격가지론이라는 걸 배워줍니다. 네. 로열 패밀리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후계자로 되면 기본가지가 되는 거고 후계자로 책정 못 되면 구승하부터는 교가지인데 교가지 옆에 다가가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다 거리를 두고 그때는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척.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술을 좀 마시다가 이제 카라오케 북한에서 우리는 뭐 북한에서는 카라오케 거기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누구도 같이 술을 안 마셔주니까 누구하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외국인들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남이가 프랑스어를 대단히 잘해요. 예. 딱 프랑스 사람처럼 프랑스어를 하니 북한의 외국인들이 하도 신기해서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이 고급 양주를 마시고 마음대로 외국인들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니 외국인들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저녁이면 경호원들이 차에 싣고 들어가고 이런 김정남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생활을 좀 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김정남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호텔방 같은 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때는 김정남이가 아마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은밀한 호텔방 같은 데서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마카오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지금 호텔 카지노장- 로비군요. 네, 제가 방인 호텔. 줄 알았는데 이게 로비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예.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장을 자주 갑니다. 제가 왜 이걸 알게 되는가 하면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마카오에서 이제 북한 무역 대표로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다 이야기하는 게 계속 카지노장에 가서 돈을 떼운대요. 떼우면 무역 대표 보고 돈을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아니 김정일의 아들이 돈을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돈을 보태주면 또 가서 탕진하고 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야, 저 카지노 자금 내느라고 자기 북한 말로 뽕이 빠진다고 하는데 뽕이 빠져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러다가 이제 김정남이가 후계자가 되면 너 완전히 뭐 한 자리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김정남은 날아가고 그 친구는 처형됐죠. 근데 당시에 저렇게 네. 지금 보면 공개된 장소에 아까 뒤에 사람이 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저런 장소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때 당시는 중국이 중국 정보 당국에서 경호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인터뷰에서 김정남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동생은 도량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뭔지 실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저희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김정은이고 도량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있다라는 뜻을 사용한 건데 이게 김정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 이야기 정도 나왔으면 김정은이가 김정남에게 본국으로 빨리 들어와라. 다요. 그때 그 김씨 일가 해외 나와 있는 건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는 해외 생활에 물이 젖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 어차피 연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 데려가려고 하면서 아마 김정은에게 동생에게 야, 날 좀 봐줘. 해외에서 마카오에서 좀 제발 살면 안 될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것 같습니다. 뭐 화해 시그널 이런 건가요? 예, 화해보다도 제발 난 좀 여기서 너에게 해대는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좀 여기서 편히 자유롭게 살게 해줘라는 간청 같은 그런 걸로 들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 그 이복 형제였던 거잖아요. 예. 그 평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 관계는 이제 그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는 권력이 김정은에게 넘어간 그 순간부터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인 권력의 위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들어와 하면 빨리 들어가는 게 이제 상책인데 들어 안 가고 계속 마카오에서 저렇게 뻗친 거죠. 안 들어가고. 둘이 같이 산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산 적도 없고 아마 같이 수에서에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남은 프랑스어를 하는 제네바 쪽에 학교를 다녔고
김정은은 독일을 하는 베른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둘이 스위스에서 같이 자랐지만 절대 만나지 못하게 경호원들이 딱 이제 벽을 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남의 또 다른 인터뷰 키워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김정남이 죄송합니다라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죠? 네, 방금 저희가 본 그 인터뷰 영상 있잖아요. 그 인터뷰를 한 뒤에 3개월 뒤에 이 김정남이가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쪽을 선택을 했다. 진심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부족한 쪽과 가타부타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도리어 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 이렇게 자신의 신변을 좀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의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를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도리어 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까지 걱정을 하는 건데 이용종 센터장님, 그럼 왜 저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부상하고 이르는 단계에서 예.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김정남이 김정은을 상당히 공격을 합니다. 뭐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기가 도리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 스탠딩 오더라는 걸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완수될 때까지는 절대 철회될 수 없는 살해 명령 이런 걸 내리고 이런 이제 위험을 감지한 다음에 그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김정남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뭐 고미호지 씨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이제 살해될 두려움 때문에 예. 뭐 편집증도 보이고 또 덜덜덜 떠는 모습도 보였고 그 스위스 국제학교의 어떤 그부들이 또 증언한 것도 보면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무기력감 이런 거를 그래요?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손에 이게 권력이 넘어갔으니 이제는 어렵겠구나 이러면서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김정남이 굉장히 암살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알려진 암살 시도만 최소 3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 북한 체제는 이런 겁니다. 예. 김정은이가 일단 김정은이 명령은 북한에서는 이제 스탠딩 오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안 들고 뻗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들어갔으니 어느 순간에 나를 암살하려고 하겠구나. 본인도 아마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단히 주의했을 거고 항상 본인은 공포감, 그런 신변 안전의 위협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렇게 비행장에서 여성이 얼굴에다 뭘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평시 같으면 이거 뭐 프랭크 쇼 아니야? 웃음에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남은 누가 와서 얼굴에 묻히는 순간에 위협을 느끼고 즉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얼굴에 뭘 묻혔는데 이게 덕국물이 아니냐 봐달라. 이거는 본인이 평시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을 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항시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게 2017년에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앞서 본 영상처럼 독극물 테러로 살해가 된 건데, 근데 태용호 공사님, 그 백두혈통에 대한 암살은 이번이 처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소위 가족,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안 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김일성 때나 이제 김정일 때도 집안 안에서의 권력 싸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하면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 다음으로 북한의 2인자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7.4 남북공동성명 때 리우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 김일성을 만나려고 갔을 때 김일성이 내 동생을 만나라. 그래서 김영주가 나와서 남북관계를 다 주도했거든요. 그러다가 권력이 동생한테 넘어가지 않고 김정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아무리 김영주가 자기 아버지 동생 삼촌이라고 해도 칩니다. 네. 쳐서 지방에 내려보냈거든요. 후에 다시 올라왔지만, 그런데 권력이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막내 동생, 제일 마지막 동생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형이 둘이 있어도 무조건 막내한테는 납작 엎드려 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남은 납작 엎드려서 기지 않고 그렇죠. 그냥 네. 해외에 있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상 이제 백두혈통을 처음으로 숙청한 사례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숙청은 안 하고 지방에 내보내든지 예. 연금 생활을 시키든지 아니면 좀 잘해주면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김평일 뭐 그다음에 김경진 다 해외 나가서 들어 안 오고 해외에서 살았는데 김정은은 바로 자기 말 안 듣으면 바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이제 피식청의 역사를 집안 안에서 시작했군요. 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김정은의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영종 대통령, 김정은의 숙청 정치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고 이복형, 김정남도 죽이고 한동안 이제 잠잠합니다. 근데 북한의 권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아마 본보기식 처형,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처형 계속 할 텐데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한 보름 넘게 공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김영남 장례식 이후에 연말에 당 전원회의 그리고 내년 2월쯤으로 국정원이 예상하고 있는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권력의 어떤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된다면 또 자기가 앞으로 권력을 세습해 나가고 이러는데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숙청의 공포 정치는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자 김정은의 체제를 흔드는 내부 외부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위 김정은의 백두혈통이라는 걸 흔드는 사람들이라는데 저희가 첫 번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바로 김정철이요. 이 김정철이 태영호 공사님. 아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정일 후계 1순위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철이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그 많은 사람들도 그 김정남이는 해외에서 나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김정철이 한 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김정일은 막내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선정했는데 제가 런던에서 김정철과 3박 4일을 같이 이제 호텔에서 그러셨죠. 예. 그때 제가 안내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생활해 보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뭐 기타도 잘 치지만 인터넷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어를 또 잘해서 외국 신문도 다 잘 봅니다. 아 외국어도 잘해요. 예. 그런 사람이 왜 후계자로 되지 못했을까? 왜 김정은일까? 네. 이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건강 때문에 네. 결국은 아버지가 막내인 김정은한테 권력을 주기로 결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건강 생각됩니다. 때문이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여쭤보기로 예. 하고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네. 김정철은 왜 후계 싸움에서 밀려난 겁니까?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국정원의 첩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을 때 건강 문제다 이렇게 국정원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결국은 여성 호르몬 뭐 분비 이런 것 때문에 예. 가슴이 좀 여성처럼 붉어지고 목소리도 여성처럼 나와서 지도자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게 있었고 네. 2016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사실 권력의 비정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정철이 권력에서 밀려난 김정철이 최고 권력자인 동생 김정은에게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런 충성맹세 편지까지 쓴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철이 좀처럼 이렇게 모습을 잘 안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한 3번 정도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 한 번이 바로 에릭 클랩튼 공연장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함께 가셨고요. 예. 어쩌다가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영국에서 공사를 했는데 예. 뜻밖에도 김정은으로부터 형이 가니까 이제 잘 보장해 줘라. 그래서 네. 거기에 제가 동원돼 가지고 3박 4일 동안 같이 호텔에서 지냈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궁금해요. 자 저렇게 태 공사님이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셨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데 정상적인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 암호 지령이 이제 불쑥 내려옵니다. 전화로 암호로. 그래서 그 암호를 해독해 보니 김정철이라는 건 말 안 하고 네. 에릭 클랩턴 공연이 언제 있으니 표를 구해놔라. 또 호텔 어디다 뭐 예약해라. 이런 지령들이 나오면서 제가
추측을 했죠. 그러면 이 정도의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려고 이 정도 수행원들을 데려오는 사람이 북한에서 누굴까? 결국 김정철밖에 없는 거예요. 촉이 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김정철이구나라고 하는데 영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지령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국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영국에서는 생체 인식을 합니다. 이 지문과 눈을 이제 컴퓨터에 인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김정철만은 영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체 인식을 하지 말고 비자를 받게 해라. 그래서 제가 영국 외무성에 가서 이런 진짜 특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사관 방문 없이 해달라고 제가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영국은 땅 짚고 벌써 안 된다.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정철만 차에 싣고 평양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갔으니 직접 가서. 영국 대사관이 딱 본 거죠. 김정철이네 하고 벌써 본국에다가 언제 어느 비행기로 김정철이 간다라고 영국은 벌써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암호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독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만 딱 알 수 있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하면 김정철을 직접 보내는 이 업무는 누가 하는가 하면 네. 북한에서 김정일을 직접 옆에서 보필을 하던 3층 서기실에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는 3층 서기실에서 내려보내는 암호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양에서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외무성 4층에 네. 김일성 광장 쪽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건 아무리 뭐 전 세계 정보기관이 다 동원돼도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북한 외무성 4층 김일성 광장 쪽 네. 하면 당위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있는 젊은 여성 부원의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 네. 하면 그 여성부원 젊은 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느냐? 3층 석에서 이렇게 딱 본인만 알 수 있게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정보기관이 100번 들어도 풀지 못하게. 지금 평양에서 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겠네요. 그렇지. 아마 그래도 북한은 아마 암호 절대 풀지 못한 또 암호문을 만들어요?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김정철을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김정철과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첫날 공연을 보면서 일본 언론에 포착이 돼서 네. 그날 전 세계 언론이 다 떠들었습니다. 김정철이가 보러 왔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에릭 클랩턴이 또 공연하는데 네. 김정철은 2번을 보겠다. 또 가서 보겠다는 보겠다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그 국장에 다 모일 텐데 그런데 같이 온 수행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젠 돌아가야 된다. 철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정철은 끝까지 볼 거야. 철수하자 보겠다. 둘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딱 한 발 빼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지켜보는데 김정철이 실무고 보고 결정권은 자기는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네. 결정권은 김정은한테 있다. 빨리 보고해서 결론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고 이제 전보문을 쓰는 거 옆에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마지막에 단 본인은 한 번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전보문을 올려봐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실무자들은 철수해야 됩니다. 김정철은 한 번 더 보게 해주세요. 김정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가 왔는데 형이 말대로 한 번 더 보게 해줘. 그렇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김정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 이제 유고하거나 체제 변화가 생길 경우에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수 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걸 벌써 내다보고 서열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만약 이제 된다면 비록 김주애가 어리지만 이 권력 구도는 어떻게 내려가느냐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수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김주애를 자꾸 띄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김정은을 위협 중인 백두혈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김한솔이 나왔습니다. 김한솔은 이영주 평론가. 따지고 보면 김정일 그 장자 라인의 유일한 직계잖아요. 그렇죠. 이 조선의 이 장자 라인에 보면은 이제 김한솔 씨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그리고 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에서 사실 장자라인으로 보면은 후계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김한솔 씨가요 1995년에 이 본처가 아니라 동거녀인 이혜경 씨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솔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외국 문화에 굉장히 빠삭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비공식 계정에다가 K-팝 관련된 것들을 썼다가 오, 또 그래요? 이제 발각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한솔은 굉장히 북한 또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침이 없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자, 그런데 이제 김한솔의 망명을 또 도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또 있고 네. 이 자유조선을 앞세워서 김한솔이 나중에 혹시 김정은 유고시에 다시 북한을 이제 체제를 다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려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죠. 천리만 민방위, 그러니까 자유조선의 전신인 세력들이 어쨌든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 이 아들인 김한솔을 구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모습을 김한솔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유일합니다. 미국의 CIA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보호하에 지금 김한솔은 30살 청년으로 이제 예. 컸고 외국에서 교육도 잘 받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물론 뭐 김정은 정권이 어떤 큰 혼란이나 대안 세력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러야 되지만 충분히 그런 자질이나 어떤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위협하는 혈통이 있습니다. 누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정은을 위협하는 백두 혈통. 김여정이 뜹니다. 김여정은 혈맹이자 유일하게 믿고 맡기는 여동생 아니에요? 근데 왜 위협이에요? 그 김주애가 뜨기 전까지는 김정은 다음 서열에 김여정이가 확고히 있었습니다. 항상 행사할 때면 김정은 주위에서 맴드는데 예. 어느 한 순간부터 김주애가 뜨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자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군 부대라든가 공장, 학교 이런 데 사찰하면 어떤 때는 이제 레드 카펫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레드 카펫을 따라와서 장성들하고 인사하고 간부들하고 인사하는데 때로는 카메라에 김여정이가 뒤에 따라오는 게 포착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들어왔습니다. 빠지시오 하면 뒤에 따라오다가 황급히 놀라서 빠집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막 굉장히 뒤에 포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이거 결국은 뭐냐면 이미 북한 내부의 의전 질서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김주애와 함께 카메라에 포커스를 받을 때 절대 그 옆에가 붙지 말아라 라는 김정은의 오다가 있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데 김여정이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항상 집안 내에서 권력 투쟁은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김정일 때도 결국은 누가 붙었느냐. 제일 먼저 김정일과 김일성의 둘째 부인인 김성애가 붙었고 네. 김성애를 제낀 다음에는 누가 붙었냐. 삼촌이 김영주하고 붙습니다. 이렇게 쳐냈죠. 자, 그래서 김정일이 됐고 김정은 때 와서는 그럼 누구하고 붙습니까? 결국은 김정남, 장성택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김주애로 넘어간다면 또 누구하고 붙겠어요? 결국은 가족 안에서 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이 가족의 역사, 피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교통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만약 자기가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지금 저렇게 교통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리설주랑 김여정도 사이가 안 좋겠네요. 당연히 저건 다 이설주가 뒤에서 아마 작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뭐 김정철, 김한솔, 뭐 김여정까지 살펴봤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유고시엔 누가 후계자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으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적인 단계, 짧은 단계에서는 뭐 김주애를 내세우든지 김주애가 너무 어리면 뭐 그 기회를 틈타서 김여정이가 이제는 내 시대야라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3대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예. 4대까지는 저는 가지 않는다. 김정은의 6.25 사태로 북한의 세습 독재는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북한 정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그 빛과 그 그림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